안녕하세요. 센트럴 리뷰 엄혜수입니다. 오늘 제가 소개해드릴 책은 How We Learn이라고 우리의 뇌는 어떻게 배우는가에 대한 책입니다. 지은이는 스타니슬라스 드앤이고요. 옮긴이는 엄성수고 편애니는 북미디어에서 편했고요. 이 책이 우리의 뇌는 어떻게 배우는가, 배움의 모든 것을 해부하다. 그래서 어떻게 우리가 배우는지 되게 저도 궁금했거든요. 그래서 이 책을 서점에서 우연히 봤는데 제가 이분이 지은 옛날 책을 한번 읽은 적이 있는데 그래서 굉장히 인상이 깊었던 작가인데 그래서 들춰보지도 않고 그냥 사와서 읽었던 책이에요. 2021년 6월에 이제 일판이 나왔던 책인데 이분이 이 작가를 잠깐 소개시켜드리면 65년생 프랑스 출신이고요. 뇌 신경에 관한 연구를 하신 분이고요. 그래서 뇌의식 분야의 저명한 과학자고 그리고 이분이 쓴 다른 책들 읽어보면 글 읽는 뇌 그리고 또 뇌의식의 탄생, 그 다음에 더 넘버 센스 이런 책들을 쓰신 분이고요. 이 책을 아마 처음 읽으신 분은 좀 어렵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저도 처음 읽었을 때 쉽지 않았는데 어렵다고 생각될 수도 있지만 꼭 한번 읽어보기를 추천하는 책이고 제가 아주 여기에서 핵심 내용만 뽑아서 여러분들한테 한번 설명드려 볼게요. 자, 우리는 이 책에서 이제 왜 배우나라는 의문을 던지고 있어요. 우리가 도대체 왜 배워야 되는가? 왜 그러냐면요. 우리는 DNA 유전자의 염색체가 23쌍이잖아요. 그래서 30억 쌍의 문자가 있는데 ACGT 이 네 글자 염기 서열로 전부 다 유전자가 다 기록이 돼 있어가지고 그거의 정보가 60비트 되고 750메가바이트 정도의 데이터가 들어있어요. 근데 이건 우리가 유전자로 타고나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의 뇌를 보면은 뇌는 860억 개의 신경세포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000조 개의 연결갈래가 있고 100테라바이트라는 정보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유전자, 우리 DNA 정보의 10만 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DNA 유전자만 가지고 이렇게 책에서는 예를 들었는데 DNA 유전자는 우리 건물의 설계도예요. 설계도를 보고 건물을 지어야 되는데 건물의 설계도는 750메가바이트고 유전자 정보의 10만 배를 뇌 세포가 정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설계도만 갖고는 지을 수가 없잖아요. 이 설계도는 마치 집에 뼈대밖에 없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나머지를 다 채워줘야 되는데 그걸 뭘로 채울 것인가? 그래서 학습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인간은 배워서 그 건물을 완성해야 된다는 뜻이에요. 인간이 우리가 왜 영장류가 됐냐면 인간만이 이렇게 배울 수 있는 동물이기 때문에 유전자나 뇌신경세포가 적은 미생물들도 배우기는 배워요. 그렇지만 인간처럼 체계적으로 배울 수 없기 때문에 우리 인간이 인류의 영장이 될 수 있었고요. 우리는 보통 호모 사피언스라고 정의하잖아요. 지혜 동물이라고 해서 호모 사피언스. 그 지혜라는 말로 배울 수 있는 지혜가 있다는 뜻일 수도 있는데 호모 도센스는 가르치는 인간, 서로 배우는 인간 이란 뜻입니다. 그래서 이분은 인간을 호모 도센스로 정의해야 된다고 해요. 그래서 우리가 유전자는 가지고 있는 건 750메가바이트밖에 안 되지만 뇌 신경세포가 갖고 있는 정보는 그거의 10만 배가 되기 때문에 타고난 것 갖고는 부족하기 때문에 배워가면서 채워야 된다는 거. 그래서 우리는 누구나 다 배워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서 되게 중요한 게 뇌 가소성이에요. 뇌 가소성이란 말도 하고 신경세포 가소성이라고도 말하는데 가소성이라는 건 우리 그 찰흙 같은 거 있잖아요. 찰흙 이렇게 만지는 대로 모양이 형성되잖아요. 그래서 되돌아오지 않잖아요. 그런 거를 가소성이라고 하는데 뇌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이 뇌의 사진을 보면 한쪽이 굉장히 손상돼서 죽었잖아요. 뇌신경세포는 한 번 죽으면 살아나지 않습니다. 뇌신경세포가 죽어있는 상태인데 보면 발병 1개월 때 보면 뇌신경 회로를 보면은 거의 없지만 발병 4개월 동안에 지난 후에 다시 사진을 찍어봤더니 저렇게 뇌 가소성에 의해서 신경세포가 굉장히 많이 활성화되어 있는 게 보이잖아요. 바로 뇌 가소성이라는 건 무엇이냐면 우리가 뇌에다가 수많은 정보를 주고 반복해서 정보를 주면은 그 스트레스홀드를 지나는 정보를 주게 되면은 뇌 신경세포가 단백질을 분비하는데 키나제 A라는 단백질을 분비를 해요. 그럼 그 키나제 A가 단백질이 뇌 신경세포 핵까지 가서 핵에서 트랩이라는 단백질을 분비하면 그 트랩이 어떤 유전자를 활성화시키냐면요. 신경세포는 우리가 시냅스로 연결돼 있잖아요. 그래서 수상돌기의 가지를 발생시키는 유전자를 자극시켜서 활성화시킵니다. 그러면 그 신경세포는 비록 죽어 있지만 다른 신경세포에서 그 수상돌기가 많이 생기는 거예요. 많이 생기니까 역시 마치 신경세포가 여러 개 생길 것과 같은 똑같은 효과를 내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뇌 가소성은
어린이 때가 가장 뇌 가소성이 크고요. 나이가 든다고 해서 없어지는 게 아니라 늙어 죽을 때까지 이 뇌 가소성은 누구나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반복적인 자극을 주면 뇌에 주의 집중과 반복적인 자극을 주면 뇌가 얼마든지 죽었던 신경세포를 대체할 수 있을 만큼 뇌 신경세포가 살아난다는 뜻이에요. 누구든지 간에 뭐든지 간에 반복해서 배우면 배울 수 있다는 뜻이거든요. 저는 이 뇌 가소성에 대한 거를 듣고 지금이라도 훨씬 더 열심히 집중해서 공부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보면 뇌 가소성을 증명하는 예가 있는데요. 저기 이제 펠리페라는 어린아이가 있는데 이 책의 도입부에 나와요. 이분이 2002년 9월 달에 이 펠리페라는 아이를 만나러 브라질에 있는 병원으로 갑니다. 브라질의 정신의학과 교수랑 코웍을 하시는 분인데 그분이 자기 병원에 참 이상한 애가 있다. 그러니까 브라질에 4살 때 총상을 입었대요. 총상을 입어서 척수를 다쳐서 전신마비가 됐고 또 시각신경을 건드려서 보지도 못하고 호흡 곤란해해서 호흡기 여기 이제 뚫어서 호흡하는 그런 아이가 있는데 얘는 근데 참 특이하다. 네가 좀 와서 봐라. 그래갖고 이 저자가 브라질 병원에를 가게 돼요. 그래서 이 펠리페라는 어린애를 봤는데 얘가 생각할 때는 굉장히 암울하게 병원에 3년 동안 병실에서 그냥 누워만 있으니까 되게 암울한 생각을 하고 병원을 딱 들어섰는데 이 아이가 너무 천진난만하게 제잘제잘 말도 잘하고 막 언어도 여러 가지 3가지 언어로 얘기하고 이 아이를 보고 다시 우리가 뭔가 배운다는 거 뇌 가소성 이런 것들을 더 연구해야 되겠다는 모티브를 받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예 말고도 저기 엠마누엘 지룩스라는 분도 맹인이잖아요. 보시다시피 맹인인데 이분이 유명한 수학자예요. 기하학, 도형을 보고 우리가 봐야 되잖아요. 도형은 기하학이니까. 근데 그 눈도 안 보이시는 분이 유명한 수학자가 됐어요. 그러면서 이분이 하시는 분이 마음의 눈으로 보는 거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여기 우리가 많이 알는 헬렌 켈러라든지 마리 웨르테 이런 분들은 다 태어날 때부터 시각, 청각, 장애자도 태어났지만 좋은 사람을 만나서 반복적인 아까 말한 대로 반복적이고 주의 집중하는 것들을 하다 보니까 뇌 가소성에 의해서 전부 다 의사소통도 가능하고 다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이 가운데에 지코라는 분이 있는데 이분은 보시다시피 가운데 이게 이제 뇌 사진이거든요. 어렸을 때 우뇌가 없어졌어요. 수술로 우뇌를 잘라내버렸어요. 우뇌를 잘라냈음에도 불구하고 그림을 기가 막히게 그리는 거예요. 이거는 뭐냐면 우뇌가 이제 전부는 없는 게 보이잖아요. 사진이. 우뇌가 없으니까 좌뇌를 활용한 거예요. 좌뇌를 활용해서 그림을 계속 반복해서 그리다 보니까 좌뇌가 막 커져가지고 거의 우뇌가 있는 것처럼 돼버린 거죠. 그만큼 내가 정말 하고자 하고 반복적으로 의지를 가지고 하면은 못할 게 없다라는 게 뇌 가소성이에요. 우리가 배우고자만 하면 뭐든지 다 할 수 있다는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저도 이 그림 보고 진짜 우뇌가 없는 사람이 시간이 지나면서 좌뇌가 커져서 마치 우뇌가 있는 것처럼 되는 거 보고 저도 깜짝 놀랐거든요. 그럼 뇌 가소성을 높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책에 써 있습니다. 뇌 가소성을 전담하는 많은 유전자가 발현돼야 되고요. 그다음에 세포들이 필요한 단백질과 아까 내가 단백질, 키나제 A하고 트랩이라는 단백질이 만들어진다고 했잖아요. 이 단백질을 만들어지려면 우리 몸에 단백질이 충분히 있어야 돼요. 막을 생산해내는 시냅스 수상돌기, 축삭돌기를 내놓는다. 이 과정에서 많은 에너지를 흡수하며 특히 어린아이의 뇌는 몸이 필요로 하는 에너지 50%까지 소비한다. 뇌가 제대로 성장하려면 포도당과 산소, 각종 비타민, 철분, 요도, 지방산 같은 다양한 영양분이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뇌는 지적인 자극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요. 초당 수백만 개의 시냅스가 만들고 제거하려면 균형 잡힌 식사와 적절한 산소 공급 그리고 육체적인 운동이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제대로 된 영양소를 섭취하고 반복적으로 뇌에 자극만 주면은 지적인 자극만 주면은 이 뇌가 얼마든지 가소성이 높아져서 누구나 다 새로운 것들을 익히고 배울 수 있다는 뜻입니다. 예전까지 제가 그 루소의 에밀이라는 책을 읽어보면 관찰 이론이라는 게 있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아이를 키울 때 아이에게 상관하지 말고 보호자나 부모나 선생님은 아이가 하는 대로 그대로 놔둬라. 그럼 아이가 스스로 발견한다. 뭔가를 필요한 걸 발견한다라는 게 이제 루소의 유명한 발견론인데요. 제가 생각할 때는 그때는 아마 지금처럼 이렇게 뇌를 촬영하거나 하는 기술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신 것 같은데 사실 그렇지 않다는 거. 아이들은 빈서판이 아니라는 거예요. 백지화된 게 아니라 이미 아이는 태어날 때 누구보다도 과학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있습니다. 저기 그림 보세요. 아이가 확률적인 개념도 다 가지고 있어요. 어떠냐면은 어떤 바구니에 노란 공이 굉장히 많고 빨간 공이 한두 개밖에 없는데 거기서 노란 공이 나오면 애가 놀라지 않아요. 근데 빨간 공이 딱 떨어지면 놀라는 거예요.
얘가 벌써 확률적인 개념을 가지고 있다는 뜻이죠. 그리고 이제 앞에 나무 판때기를 갖다 놓고 뒤에 이제 물체가 동그란 게 오르락 내리락 하고 있어요. 그러면은 이제 그러다가 앞에 판을 치웠는데 그 동그란 판이 저렇게 붙어 있으면 놀라지 않는데 떨어져 있으면 깜짝 놀라는 거예요. 이게 기하학적으로 두 개가 떨어져 있으면 저렇게 못 올라간다는 거 얘가 알고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보면은 또 어떤 공이 앞에 이렇게 베리어가 있잖아요. 그러면은 뛰어 넘어가잖아요. 근데 베리어를 치우면은 직선으로 가죠. 직선으로 가면 놀라지 않아요. 근데 저렇게 베리어가 있는 것처럼 튀어 올라가면 애가 놀란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은 실제적으로 이렇게 논리적이고 도형에 대한 거, 확률에 대한 개념을 다 가지고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아이들은 과학자고 실제적으로 아이들이 저도 아이들을 키워봤지만 2~3살 정도 될 때 되면 질문이 진짜 많아요. 너무 많은 질문을 해줘서 제가 아주 귀찮을 정도로 답변을 해주느라 고생했던 기억이 나는데 그만큼 아이들은 질문하고 답을 찾고 질문하고 답을 찾고 그런 것들을 꾸준히 하거든요. 우리가 실험하고 논리를 세우고 가설을 세우고 실험하고 검증하고 이게 바로 과학자가 하는 일이잖아요. 그것들을 아이들은 한다라는 거예요. 아이들이 보면 저기 보면은 뇌 반응이 있잖아요. 생후 2개월 된 애나 성인이나 뇌가 자극되는 부분이 같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아이들은 과학자고요. 우리가 나이가 들면서 이때를 제외하고는 그렇게 실험적으로 가설을 세우고 뭔가를 증명하려고 하는 것들을 하지 않는다고 해요. 나이가 들수록. 저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그런 것들이 필요하다는 얘기죠. 그래서 아이는 태어날 때 절대로 빈섭한 백지로 태어나지 않고 이런 것들이 다 정보를 다 가지고 태어난다라는 얘기예요. 그 책이 아주 중요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이 얘기를. 그리고 걔 메인이 이제 이 배움의 사기둥이라는 건데요. 이게 이제 이것만 충분히 이해하면은 이 책을 이제 한 70~80% 이해했다고 보시면 되는데 배움의 네 기둥이 뭔가를 배우려면 첫 번째 주의 집중이 필요하고요. 두 번째는 적극적인 참여, 세 번째는 에러의 피드백, 네 번째는 통합. 이 네 가지가 이루어져서 우리가 배운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이건 주의에 관한 이제 실험인데요. 여러분들 아마 유튜브에 많이 있으니까 한번 찾아보세요. 내용이 뭐냐면 이제 흰 옷을 입은 사람 3명과 이제 검은 옷을 입은 사람이 빨간색 커튼을 배경으로 이제 공을 주고받고 하는 거예요. 같은 팀끼리. 그러면서 문제는 흰색 옷을 입은 사람들이 공을 도대체 화면이 끝날 동안 몇 번 패스하는가를 보는 실험이에요. 한번 가서 찾아보세요. 저는 주변 사람들한테 이 실험을 보여줬을 때 몇 번 패스했는지 맞히는 사람보다 틀린 사람이 많았고 제가 정말 묻고 싶은 질문을 물었을 때 대답하는 사람보다는 못하는 사람이 더 많았어요. 패스를 계속 하고 있는데요. 이제 보세요. 그런데 이제 뭔가가 변화가 있는데 뭔가 특이한 점이 있는지 물어봤을 때 사람들이 몰라요. 근데 중간에 이제 나중에 가서 영상을 한번 보세요. 찾아보세요. 고릴라가 지나갑니다. 고릴라가 그냥 지나가는 게 아니라 지나가다 중간에 서서 가슴을 막 쳐요. 근데 그거 못 본 사람이 더 많고요. 그리고 가다 보면은 커튼색이 빨간색에서 노란색으로 바뀌고 우리는 흰색 공만 이제 보잖아요. 근데 검은색 공을 치고 있는 사람 중에 한 명이 없어집니다. 근데 그 세 가지를 찾아내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세 가지를 다. 물론 정답이 16번인데 그 16번을 맞추는 사람도 많지 않습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우리가 16번은 패스를 몇 번 하는지를 열심히 들어보고 있는 동안에 그 앞을 고릴라가 지나가는 것도 디텍트 못했고 그리고 또 커튼 색깔이 빨간색에서 노란색으로 바뀌는 것도 몰랐고 그리고 상대편 팀이 공을 패스하다 한 명이 사라지는데 그것도 몰랐다는 거예요. 그만큼 사람이 어떤 데 주의를 집중하면 다른 것들을 못 본다는 얘기거든요. 그 얘기는 뭐냐면 주의를 집중하지 않으면 배울 수 없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분이 주의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했냐면 주의를 두지 않는 물체는 뇌에서 미약하게 활성만 일하는 거예요. 내가 고릴라에 주의를 주지 않았기 때문에 고릴라가 지나가는 거는 뇌가 신경을 못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릴라가 지나가는 것은 뇌의 시각세포를 자극을 시켜서 고릴라를 감지해야 되는데 그걸가 활성화가 안 되기 때문에 모르고 지나간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주의를 주지 않으면 배움은 거의 일어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내가 뭔가를 배우려고 하면 주의 집중을 해야 된다는 거고요. 포식동물이 예전에 이제 가까이 다가오거나 강력한 감정이 우리를 집어삼켜야 할 때 어떤 일이 생기냐면 세라토닌, 아세틸콜린, 도파민 같은 신경 전달 물질을 주관하는 신경세포 전체가 즉각 뇌피질 전체의 구성이 돼요. 뇌사진을 찍어보면은요, 그런 경우에 주의를 집중하는 경우에 그
아세틸콜린 비롯해서 도파민 같은 신경 조절 물질이 뇌의 뇌피질을 전체 활성화가 됩니다. 그럴 때만이 내가 하고자 하는 것을 할 수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자신의 일에 열정을 가진 모든 사람은 뇌피질이 지도에 큰 변화를 줌으로써 열정이 재능을 키우는 건다고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정신이 딴 데 있어서 주의를 집중하지 못한다면요, 교사가 주는 메시지는 전혀 인식하지 못하고, 인식하지 못한 건 배울 수도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이제 한 번에 두 가지 정신자극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잖아요. 음악을 들으면서 공부하고 또 뭘 하면서 뭘 하고 두 가지를 다 할 수 있다고 하는데 사실은 그건 불가능하다는 얘기예요. 실제적으로 여러 가지 이제 논문이나 실험을 해봤는데 사람이 한 가지 일을 하고 두 번째 일을 하는데 한 가지 일을 할 때는 되게 빨리 해결하는데 두 번째 일이 들어왔을 때 해결 속도가 늦어요. 근데 우리는 모릅니다. 두 개를 동시에 했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고요. 우리가 동시에 두 가지 일이 들어왔는데 한 가지를 먼저 인식하고 두 번째 일은 아직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가 인식하는 순간 그때 시작됐다고 생각하는 거래요. 그래서 우리는 두 가지 일을 동시에 할 수 없다고 합니다. 음악을 들으면서 뭐 타이프를 친다든지 뭐 하면서 뭘 한다든지 하면은 분명히 그 속도가 늦어진다는 거예요. 근데 어느 때 두 가지 일을 동시에 할 수 있냐면은요. 나중에 뒤에 가서 배우겠지만 우리가 여러 가지 동시에 일을 할 수 있다고 믿는 이유는 아까 말한 대로 동시에 여러 가지 일을 할 때 이렇게 지체된다는 것을 잘 모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근데 사실 지체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두 가지 일을 동시에 못하고 어떤 한 가지에 주의 집중을 해야지만 배울 수 있다는 뜻이고요. 근데 이런 건 가능해요. 내가 진짜 타이프를 정말 너무 한 20년, 30년 동안 쳐가지고 뇌랑 상관없이 손이 기억하는 거예요. 그래서 손이 쳐요. 실제적으로 여러 번 해서 반복해가지고 그게 내가 달인이 되면은요, 타이프 칠 때, 원래 처음에 칠 때, 타이프 칠 때 그 뇌에 활성화된 뇌가 활성화가 되지 않아요. 그래서 타이프 치는 게 그냥 자연스럽게 자동화가 되기 때문에 그럴 경우는 두 가지 일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처음에 우리 같이 한 가지, 두 가지를 동시에 하는 것은 일단 불가능합니다. 한 가지가 들어와서 수행하고 난 다음에 두 번째를 수행하는데 이미 그건 동시에 들어왔지만 우리가 인식하는 거는 내가 감지 영역으로 들어왔을 때 단지 인식하는 것 뿐이라는 거예요. 뭔가를 배우는 과정에서는 어떻게든지 간에 집중과 주의가 필요하고 그렇게 해야만 배울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집중하는데 또 뭐가 제일 중요하냐면 호기심이 있어야 돼요. 호기심이 없으면 집중을 안 하거든요. 그러니까 난이도가 너무 쉬워도 호기심이 안 생기고 너무 어려워도 호기심이 안 생겨요.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이론 굉장히 알고 싶잖아요. 호기심이 있잖아요. 근데 너무 어렵기 때문에 우리가 호기심이 안 생긴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너무 쉬운 거 우리 보고 지금 1서부터 10까지 세라는 거 너무 쉽잖아요. 그럼 호기심이 안 생기죠. 그러면은 주의 집중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호기심이 생겨야 되고 호기심은 너무 어려워도 안 되고 너무 쉬워도 안 되고 그래서 뭔가를 배울 때 호기심을 유발시키는 거는 어떤 거냐면 교사나 누군가 어린이들한테 뭔가를 배우게 하고 싶으면 그 호기심을 유발시키고 주의를 집중하는 것들이 되게 중요하다는 얘기가 있고요. 그 다음에는 적극적인 참여. 여기 보면은 효율적으로 배운다는 것은 수동성을 거부하고 참여하고 탐구하고 적극적으로 가설을 세우며 그 가설을 외부 세계에 직접 검증한다는 걸 의미한다. 이 배운다는 거를 이분은 어떻게 정의하냐면요. 가설을 외부 설계에 맞추는 건데 외부 세계가 어떻다는 걸 우리가 가설을 세우고 그것을 검증하면서 그것들을 맞춰 나가는 게 적극적인 참여라고 해요. 그래서 우리가 명확한 목표를 갖고 그것을 달성하기 위해서 전력 투구할 때만 제대로 배울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적극적인 참여가 일어난다는 거고요. 아까 제가 말씀한 대로 발견 중심의 학습에 실패했다. 순수한 발견보다는 그래서 순수한 발견을 하게끔 놔두면 안 되고요. 교육의 지침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냥 너가 알아서 나도 그러면 언젠가 배우겠지 이렇게 놔둔다는 것보다는 방향만 살짝 지정해줘도 애가 훨씬 더 적극적인 참여를 해서 훨씬 더 많이 배운다는 거고요. 아까 말한 대로 호기심 있어야 되고요. 인간은 무엇인가를 알려주는 열정을 갖고 태어나면 늘 새로운 것을 추구하고 주변 환경을 적극적으로 탐구하고 배울 만한 것들을 찾아낸다는 거예요. 최대한 적극적으로 참여시키려면 늘 아이들에게 상상력을 자극하고 더 깊이 파고들게 만드는 질문이 되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아이들한테 적극적인 참여를 하려면 질문과 말을 해줘야 된다. 에러 피드백. 우리가 놀람이 없으면 배움도 없어요. 놀람이라는 건 아까 말한 대로 뭔가 새로운 게 들어오면 배운다는 거죠. 늘 똑같은 거를 반복하면 배움이 없어요. 똑같은 음이 계속 똑같이 나오잖아요. 뭐 소리면 소리 계속 나오다가 갑자기 한 음이 튀잖아요. 그러면은 그게 튀는 게 에러인 거죠. 사실 새롭게 예측을 벗어나는 게 딱 들어온 거잖아요. 그러면 뇌의 일정한 부분이 자극이 돼요.
그러면서 우리가 배우게 되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저기는 이제 청각이, 음이 들어오는 거니까 청각이거든요. 청각을 감지하는 어떤 부분이 갑자기 활성화가 돼요. 그래서 새로운 음을 감지하고 배우게 되는 거고, 밑에 거는 이제 멜로디예요. 멜로디가 막 나오고 있으면 우리가 그 멜로디를 감지하고 있어요. 감지하고 있다가 멜로디가 갑자기 팍 틀려요. 틀리면은 그거는 청각 신호보다는 뇌의 피질의 다른 부분이 그 다른 게 딱 들어오는 순간 놀람이 싹 생기고 그다음에 그 부분이 자극이 되는 거예요. 뇌가 자극이 된다는 건 뇌가 배운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놀람이 없으면 배움도 없다. 그리고 뇌는 자신이 예측하는 것과 실제 받아들이는 것 사이의 괴리를 인지할 때만 배우기 시작하는 거예요. 똑같은 얘기를 계속 들으면 어떤 배움이 없잖아요. 그래서 뭔가가 새로운 게 딱 들어오면 그게 이제 딱 배워지잖아요. 그런 얘기고요. 그 어떤 배움도 에러 신호 없이는 가능하지 않다라는 얘기고요. 그래서 에러의 피드백은 처벌과 동요가 아니다. 에러가 났다는 거는 애들이 이제 뭘 하다 틀리거나 하는 게 에러잖아요. 그 에러가 된다고 그걸 처벌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아이가 에러를 더 이상 만들지 않으려고 하고 맨날 똑같이 하려고 하게 되면 또 배움이 없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뇌가 보세요. 적절한 감각 입력 정보를 선정해서 주의를 어텐션을 했다는 거죠. 그 정보를 활용해서 예측하고 어떻게 될 건지 예측을 하고 적극적인 참여죠. 그 예측의 정확도를 확인할 때 정확한지 안 한지 틀렸는지 맞았는지 에러 피드백이죠. 이럴 때만 배우는 것이 가능하다. 여기서 한 개만 없어도 배움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에러 피드백이 되게 중요하고요. 이 에러 피드백 하기 위해서 자기 테스트, 최선의 학습 전략 중에 하나라는 자기 테스트라는 거예요. 에러가 난 거는 다시 테스트를 해서 에러가 나면 다시 바꾸고 에러가 나면 다시 바꾸고 그러면서 배워가는 거거든요. 저기 보면 이제 카드가 있어요. 하나는 이제 카무이틱이라는 거하고 밑에는 그거의 뜻인 썰매라고 같이 써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공부하는 거하고 첫 번째 카드에 카무이틱을 쓰고 두 번째 카드에 썰매라는 답변을 주는 것. 이렇게 공부하는 거하고 이렇게 공부하는 게 있는데요. 그러면 첫 번째 공부하는 방식은 정답이 써있기 때문에 내가 생각할 시간이 없어요. 에러 피드백 할 게 없기 때문에 그런 경우보다는 저렇게 두 개. 한번 보고 내가 한 번 더 생각하고 다시 답을 찾고 이런 과정을 거치는 게 훨씬 더 배움의 속도가 더 크다라는 거죠. 그래서 똑같은 카드인데 하나는 첫 번째 거를 10초 동안 보는 거. 두 번째는 질문만 있고 답변이 있는 거를 5초 동안 보는 것이 훨씬 더 효과가 크다라는 거죠. 배움의 효과가 크다라는 거고요. 공부만 계속 공부 계속 하는 것보다 공부 한 번 하고 테스트 한 번 하고 공부 한 번 하고 테스트 한 번 하고 이렇게 하는 게 학습 효과가 훨씬 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효과가 자기 테스트하는 것이 배움의 효과가 크다라는 게 있고요. 그다음에 학습의 간격 두기. 내가 어떤 거를 배웠어요. 배웠으면 기억력이라는 건 시간의 진행에 따라 서서히 없어지잖아요. 한참 지난다면 거의 없죠. 여기 리허설이라는 게 반복이라는 뜻이거든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 기억이 점점 없어지잖아요. 그래서 한 번에 왕창 공부하는 것보다는 한 번 공부하고 시간을 두고 하루 있다 또 공부하고 똑같은 반복. 규칙적인 반복을 하면은 이제 잊어버리지 않죠. 거의 이제. 근데 규칙적인 반복보다는요. 불규칙적인 반복. 두 번째가 불규칙적인 반복을 했을 때 내가 처음에 알고 기억력보다 훨씬 더 많이 2배까지도 올라간다 그래요. 그게 잊어버리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불규칙적인 반복이 훨씬 더 학습에 효과가 있다. 이건 또 왜 그러냐면 학습 시간이 고정되어 있을 때 경우 몰아서 학습하는 것보다는 시간 간격을 두고 학습하는 것이 더 효과적인 전략이다. 문제를 한 번에 몰아서 해결하려고 할 경우 뇌의 활성화가 잘 안 되죠. 근데 반복되는 정보로 인해서 점차 새로움이 사라지는 하기 때문에 똑같은 걸 계속 반복하니까. 근데 한참 뒤에 잊어버릴만 하면 또 배우고 잊어버릴만 하면 또 배우고 그렇게 되면은 굉장히 학습 효과가 크다라는 거예요. 제가 또 미스테리가 우리 아이들이 이제 대학을 갈 때 삼수를 했는데 왜 재수를 하면은 성적이 오를 것 같잖아요. 근데 저희 아들을 재수할 때 학원 강사가 말한 게 재수에서 성공률이 4에서 5%밖에 안 되나. 전 그걸 믿을 수가 없었어요. 왜 그러냐고. 재수를 하는데 똑같은 걸 다시 배우는데 왜 안 오르느냐. 왜 그러냐면 한 걸 또 하기 때문에요. 이게 새로운 게 없는 거예요. 놀림이 없고요. 호기심이 안 생기고요. 그러니까 애들이 공부를 새로운 거 하는 것보다 잘하지 못해요. 그래서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가 이제 예전에 우리 시험 볼 때 초읽기 하잖아요. 초읽기 하면 그때는 시험 잘 보잖아요. 근데 지나고 나면 싹 잊어버리죠. 근데 보고 또 보고 반복해서 보는 경우는 그렇지 않잖아요. 그래서 학습에 간격을 두는 게 중요한데 간격을 줄 때
어떤 게 중요하냐면요. 반드시 24시간 지난 다음에 한 번 처음 보고 그다음에 두 번째 볼 때는 24시간 간격 똑같은 규칙적인 간격을 두지 말고 불규칙하게 간격을 두고 몇 번만 더 보면은 한참 뒤에 한 1년 있다 다시 보는 것까지. 첫 번째 보고 일주일 있다 보고 뭐 한 달 있다 보고 나중에 한 1년 있다 이렇게만 보면은 내가 배운 것들을 절대 잊어버리지 않고 오히려 기억력이 더 좋아진다는 거예요. 학습 효율이 더 많이 올라간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통합. 자, 통합이라는 건 뭐냐면요. 뇌가 이제 배우잖아요. 의식적으로 노력이 필요한 처리 방식이 뭔가 배운다는 거 의식적으로 노력하고 뇌에서는 의식적으로 통합하잖아요. 자기가 막 이렇게 뇌를 활성화시키고 배우는데 이게 나중에는 그냥 무의식적으로 자동화된 처리 방식이 로 바뀌는 거예요. 알아서 자기가 그냥 딱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뭐 피아노 치시는 분 있잖아. 제가 이제 연주회 가보면은 한 시간 동안 그 악보를 다 외워가지고 치잖아요. 그거 머릿속으로 외우는 거 아니거든요. 손이 알아서. 자동화 메커니즘이 돼버린 거예요. 수없이 반복을 하니까 자동화가 돼서 그것이 가능한 거고요. 이 통합 과정이 일어나야 우리가 드디어 배움이 완성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자동화 메커니즘을 통해 우리가 자주 활용하는 기능들이 의식적인 인식 밖에 있는 뇌 회로들에 보내지고요. 인식이 안 돼도 배움이 된다는 거예요. 거기에 이미 다른 기능을 방해하지 않고 서로 독립적으로 처리되니까 동시에 어떤 일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저 그림을 보면은 처음에는 시간이 굉장히 많이 걸리잖아요. 글을 읽는데요. 근데 시간이 지나서 계속 반복해서 읽다 보면은 거의 시간이 안 걸리고 읽힌다는 거죠. 이미 자동화가 된 거예요. 그래서 많은 노력과 주의와 의식적인 집행 제어가 필요하고 에너지 소비가 큰 이런 활발한 활성화 현상을 통합 과정에서 함께 점차적 사라져간다. 이 통합 과정을 통해서 내가 처음에 배울 때는 많은 에너지를 소모하는데 계속 반복해서 하다 보면은 이제 나중에 에너지가 거의 소모가 안 되고 뇌가 그냥 자동으로 이제 활성화될 부분이 활성화되고 자동으로 배워진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통합 과정을 거치면서 완전히 배움이 완성된다는 거고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냐면은 수면이 되게 중요합니다. 우리의 뇌는 매일 그냥 잠만 자는 것 같지만은요, 매일 밤에 낮에 배운 것들을 통합해요. 그래서 잠을 자는 동안에는 외부 자극이 전혀 없는 상황에서도요, 해만의 신경세포들이 자연 발생적으로 활성화가 됩니다. 이제 쥐 가지고 실험을 했는데요. 쥐가 이제 낮 동안에 막 돌아다니는 영역이에요, 지금 뇌가. 저 사진을 찍었죠. 근데 밤에 보니까는 낮에 얘가 뇌를 쓰면서 자극됐던 영역들이 다 있을 거 아니에요, 뇌에. 그 영역들이 밤에도 그대로 자극되는 게 나왔어요. 사진을 찍어보니까. 그 얘기는 뭐냐면 애들이 밤에 낮에 했던 것들을 다시 한번 리뷰하면서 필요한 것들은 장기 기억장치로 옮기는 그런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전날 기록했던 중요한 성과들을 재생해보고 서서히 그것들을 보다 효과적인 기억 영역으로 이동시키는 역할을 수면 중에 한다. 그래서 잠을 자두에는 뇌 활성화 위치가 이동하면서요. 낮에 습득한 지식의 일부는 더 강화되고 보다 전문화되고 자동화된 회로들로 옮겨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수면이 굉장히 이 배움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그래서 잠자는 것들 게을리하면 안 되고요. 이게 자는 게 낮에 열심히 공부하는 것보다도 예전에 우리 선생님이 그런 말씀하셨어요. 일찍 자고 충분히 자야 시험 잘 본다. 근데 우리 뭐 했냐면 밤새면서 공부했잖아요. 충분히 수면을 해야 내가 그거 낮에 배웠던 것들을 기억 이동 장치로 꺼내서 나중에 필요할 때 꺼내 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수면이 되게 중요하고요. 그리고 이게 이제 배움의 4가지 역할입니다. 그래서 처음에 주의, 어떤 것에 배우고자 하는 것은 주의를 집중해야 되고, 두 번째는 적극적인 참여, 호기심을 유발시키는 것들, 틀린 거는 다시 수정하고 그러면서 충분한 수면을 취해서 통합하고 이런 과정을 거쳐서 자동화가 되면 또다시 옮기고, 그렇게 하다 보면은 우리가 배움이 완성화되고 전문가가 돼가는 그런 과정입니다. 제가 이 책을 읽으면서 느낀 거는 우리 인간의 배움에는 끝이 없고 인간은 배울 수밖에 없게끔 태어날 때부터 그렇게 돼 있구나. 유전자적으로 인간의 생태학적으로 그렇게 배울 수밖에 없게 돼 있고, 배우려면은 주의, 그다음에 반복학습도 되게 중요하거든요. 우리가 왜 반복학습을 하지 않냐면은 사람들이 반복할 때 어떤 착각을 하냐면 반복을 하게 되면은 그 아웃풋이 시간에 비례해서 1차적으로 증가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근데 반복학습하는 거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반복학습하면 처음에는 굉장히 늦어요. 훨씬 더 천천히 증가하다가 어느 순간 그걸 폭발적으로 늘어나거든요. 그 기간을 거쳐야 되는데 그 기간을 사람들이 참지 못하기 때문에 반복학습을 못 하시는 거거든요. 그 시간을 뭐라고 하냐면 어둠의 기간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그때 그 기간을 잘 거치면 그리고 나서는 완전히 배움이
되고 전문가가 되는 그런 기간이거든요. 그래서 저희 사업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늘 반복적으로 하잖아요. 반복해도 성과가 그렇게 빨리 나오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걸 알고서 반복과 아웃풋에 관한 곡선이 있거든요. 그렇게 보면 그것들을 참고 견디면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이 책을 다른 분한테 적극적으로 한번 읽어보기를 권장하고요. 예, 우리가 늙어 죽을 때까지 배워야 되기 때문에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 강의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